네, 안녕하세요.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1번은 연소는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과정을 거친다. 이때 훈소 경우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소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과정을 전부 다 기억해 주시고요. 훈수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건너뛰고 마지막 배출까지 이어지는지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물질 자체가 그대로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을 받아서 열의 흡입 과정을 통해서 먼저 분해가 되어서 가스 형태로 배출이 되고요. 이 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이 되어서 우리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각종 생성물로서 배출이 되는 과정을 거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흡열을 통해서 분해되어서 나온 가스들이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연소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의 연소는 일정 점화원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연소 이후에 각종 생성물들이 배출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훈수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혼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분해하자마자 생성되어 버린 요 가스들이 바로바로 연소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쳐지지가 않아요.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이용한 증기 밀도로 오른 것은, 자, 우리 공기 평균 분자량 몇이라고요? 29였죠. 질소 79%와 산소 21%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원자량의 합산을 해주면 우리 분자량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19g/몰인데 단위 g/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때 밀도를 구하고 싶대요.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의 질량을 표현해낸 값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빽빽한 정도이냐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라고 했었죠. 이 증기 밀도로서 g/리터 단위를 사용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기 밀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표준 상태일 때 1몰은 무조건 22.4 리터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1몰일 때. 그래서 22.4 리터 퍼 몰 해주시면은 몰 약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램 퍼 리터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손수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2까지는 안 되고요. 1.xx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그램 퍼 리터. 아,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표준 상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냥 바로 22.4 리터 퍼 몰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증기 밀도가 아니라 증기 비중 값을 구해라 라고 해줄 거예요. 증기 비중은 29분의 m 요 공식을 적용해서 공기보다 큰지 무거운지 혹은 작은지 즉 가벼운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공연비의 수치가 클수록 완전 연소의 경향이 커진다. 공연비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의 양과 연료의 양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공연이죠. 그래서 연료분의 공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역수 개념은요, 연공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수치가 클수록이라고 했으니까 분자 공기의 양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연료의 양은 작으면 작을수록 수치 자체는 커지겠죠. 이 경우에는 완전 연소의 경향이 커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양에 비해서 뭐가요? 공기, 즉 산소가 충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연소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연료보다 공기가 클수록 우리 완전 연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당량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불완전 연소의 경향이 커진다. 당량비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얘는 당연히 연소하려면 뭐 필요하다? 공기 필요하다. 그래서 연공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기의 량 분의 연료의 량이다. 이때 1보다 작다, 1보다 얘가 작대요. 그럼 요거 쑥 하고 이항해서 뭐가요? 연료의 양보다 공기의 양이 더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완전 연소의 경향이 커진다 라고 했는데 우리 딱 봤더니 공기의 양이 더 많네요. 우리 아까 1번 지문에서 봤었던 내용과 같이 산소의 량, 즉 공기의 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땡, 틀렸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기의 양이 넉넉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 연소할 경향이 더 크다, 완전 연소한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기에 비는 당량비의 역수로, 그쵸? 당량비의 역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연료분의 공개량, 즉 공연비를 다른 말로 또 공기비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수치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작으면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까와는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기량은 크면 클수록 공기비가 큰 거고 공기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기비는 작아지는 거구나. 즉 불완전 연소의 경향이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장량비가 1에 가까울수록 최대의 연소 효율을 낼 수 있다. 우리 당량비라고 하는 것은 연공비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1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량과 공기의 량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말이죠. 딱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비슷비슷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얘는 최대의 연소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료가 너무 많거나 또는 공기의 량이 너무 많거나 하지 않고 서로 비등비등하다, 량 자체가 서로 맞다, 그러면 연소 효율은 최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다음 중 환원제의 성질을 가진 물질은, 자, 우리 환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산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연소 반응식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라고 하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B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물질이 연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 O2, 산소가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 A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B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물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했다. 우리 산화 반응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O2는요? 산소를 넘겨준 거죠. 누구한테? A한테 산소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O2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환원 과정을 거쳐서 B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어떤 물질을 초점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살짝 다르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물질은 산화 과정, O2라고 하는 산소 물질은 환원 과정이다. 되셨죠? 이때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산화를 시켜줄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산화제라는 것은 상대방을 산화시켜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요 화학 반응식에서는 O2, 산소가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산소에 의해서 A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산화된 거니까. 그래서 산화제는 O2. 그리고 환원제는 뭐예요? 환원제는 상대방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에 의해서 얘가 환원된 거죠. A 물질 자체가 환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한번 적어보자면 우리 연소의 3요소, 4요소 하셨을 겁니다. 가산점, 가산점연까지 배우셨죠. 이때 가연물은요 무조건 환원제가 될 겁니다. 연료라고 했으니까. 그럼 산소 공급원은요 누가 된다? 산소 공급원은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O2뿐만이 아니라 산소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위험물들 확인을 해 보셨죠. 1류, 5류, 6류 그러한 위험물들은 전부 다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는요. 지금 무엇을 고르라는 거예요? 환원제의 성질을 가진 물질, 그러니까 가연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을 골라라 라는 말이죠. 먼저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정리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이류는 산화성이에요. 아니죠. 가연성 고체였습니다.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반응하는 거, 스스로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압축 공기는 위험물이 아닙니다. 공기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산소 공급원이다. 산화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질산 나트륨은 질산 염류로서 인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우리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산화성 산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산화제다. 마찬가지로 산화제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4번 과산화 칼륨. 우리 칼륨은 알칼리 금속을 얘기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 화물 이라고 했으니까 인류로서 무기과산화물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 마찬가지로 우리 산화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소 산화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딱 뭐만 제외하고 1번 정리만 제외하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열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부터 지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초기의 지배적인 열 전달 현상은 복사다. 우리 연소 초기일 때는 전도로서 열이 확산이 되고요. 열이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부터 성장기 이후부터는 대류가 지배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에 의해서 플래시오버 빵 터지겠죠. 그래서 얘는 전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 전도율은 퓨리에의 법칙에 의하여 우리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요, 각각에 대한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열 전도율, 열 전도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즉, 열 전달 무슨 과정에서? 전도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다 그러면 열 매개체를 뭘로 한 거예요? 고체라든지 혹은 정지되어 있는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는 지금 나와 있는 퓨리에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열 전달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 전달량을 와트라고 했을 때, 우리 고체라고 했을 때 이 고체의 물질에 뭐에 반비례한다고요? 두께에 반비례한다. 두께 우리 미터 단위 사용해서 표현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열 전도율에 비례할 것이고, 즉 열 전도율이 크다 그러면 열의 전달량이 많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A라고 하는 면적에도 마찬가지로 비례하게 될 겁니다.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까지요? 우리 델타 T라고 하는 온도 차이까지 비례하게 될 겁니다. 즉 내가 많은 열을 가했다, 많은 온도 차이를 주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열이 전달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온도 차를 내가 켈빈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요 K라고 하는 열 전도율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와트로 표현하기 위해 와트 퍼 해주시면 되시고, 미터 상세 되겠네요. 즉 미터 곱하기 켈빈만 없애주면 되니까 미터 곱하기 켈빈을 분모에다가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2번 지문에서의 틀린 부분은 미터 제곱이 아니라 미터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도 말고요. 우리가 열 매개체를 유체로 했을 때에는 이때 열 전달 현상을 뭐라고 해요? 대류라고 하겠죠. 대류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해서 열 전달량을 표현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와트다라고 했을 때 얘는 대류의 상수값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더라. 이때 두께는 필요 없죠. 어차피 유체니까요.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흐를 수 있는 물질의 상태, 액체 또는 기체가 되는 거죠. 액체, 기체는 두께라고 할 게 없으니까요. 우리 그냥 딱 요렇게 해서씩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매개체가 없다. 우리 그냥 복사 열은 열 매개체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열 매개체 없이 전자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복사라고 해줄 건데 이때는 무슨 법칙에 따라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그마라고 하는 상수값에다가 A 단면적, 그 다음 T 써줄 건데 단순 T가 아니라 T의 4승.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Q는 뭐하고 T의 4승과 비례한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감지기의 작동 시간은 대류에 따라 작동한다. 우리 헤드나 감지기는 어떤 열 현상에 의해서, 열 전달 현상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고요? 그쵸.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이 주변의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어 각각 헤드나 뭐 감지기나 이러한 장치들을 작동시키는 거죠. 우리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대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 즉, 헤드 감지기 작동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화재의 성장기 때 이루어진다.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는 유체의 유동으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우리 대류 유체의 유동으로 맞습니다. 우리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차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진공 상태에서의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공 상태에서 손실이 없는 것은 즉 진공 상태에서도 열이 전달될 수 있는 현상은 복사밖에 없죠. 그래서 보온병에다가 요 병 겉에 테두리에 이렇게 진공 상태로 한 번 더 포장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도와 대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사는 어쩔 수 없다. 네,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